은퇴하면 돈 덜 들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퇴근 안 하니 교통비 줄고 외식도 줄고 쇼핑도 적을 테니 당연히 생활비가 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단 수입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지출은 생각만큼 줄지 않거나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최근 통계청 은퇴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은퇴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4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의료비, 부모 봉양, 자녀 지원, 주거비까지 포함되면 체감 지출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계산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선 단순히 얼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를 먼저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보고서의 수치가 어떤 현실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30년 공무원, 연금 받아도 모자라다. 63세 김정환 씨의 고백. 김정환 씨는 30년간 시청에서 일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쳐 약 26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나 정도면 평범한 은퇴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작 생활해보니 의료비와 부모 병원비, 그리고 손주 돌봄까지 추가 지출이 생기며 한 달에 300만 원이 모자라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했던 게 실수였어요. 치과 치료 한 번, 안과 수술 한 번이면 수백만 원이 훅 나가요. 그걸 매달 연금으로 다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김 씨는 지금은 사설기관에서 주 3회 계약직 강의를 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경제적 균형이 맞는 셈입니다. 사례 2. 둘이 사는데도 매달 250만 원은 깨져요. 은퇴 부부의 현실. 65세의 이영자 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서 소형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했고 아내는 주부로 살다가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둘이서 살아가는데 적게 써보려고 해도 매달 고정 지출이 25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30만 원, 식비 및 생활비 8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20만 원, 교통비, 통신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비정기 지출 손주 용돈, 명절, 경조사 등 평균 70만 원. 도대체 어디서 줄이라는 거죠? 이 씨는 말합니다. 특히 명절과 경조사비, 손주 용돈 등은 생각보다 적지 않게 나가는데 이런 항목은 보고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지출이야말로 은퇴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사례 3. 혼자 살아도 외롭고 돈도 외롭다. 70세 김명숙 씨. 김명숙 씨는 70세,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독립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지내며 기초연금 32만 원과 국민연금 52만 원, 총 84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 달 생활비는 140만 원 이상, 60만 원 정도가 늘 부족해 매달 적자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적금 깨기, 형제한테 빌리기 혹은 소액 대출로 메워왔습니다. 병원에 한 번만 입원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요. 요즘은 끼니도 줄이고 약값을 아끼려고 안 가는 병원도 있어요. 김 씨의 사례는 보고서 속 평균조차 그나마 여유 있는 계층의 수치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은퇴 여성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활비 추정을 낮게 하지 마세요. 평균 240만 원이라는 수치는 평균일 뿐입니다. 의료비, 주거비, 사회적 지출을 반영하면 최소 300만 원 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을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세요. 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소액이더라도 현역 연장 수입 또는 자산 수익 임대 배당이 필요합니다. 지출 계획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세요. 60대는 여행이나 여가비가 많고
70대엔 병원비, 80대 이후엔 요양비가 중심이 됩니다. 각 시기에 맞는 지출 패턴을 미리 예측해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돈 안 든다는 말에 속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말해주는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엔 돈이 더 많이 드는 삶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몇 천만 원, 몇 억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 즉 현실적인 생활비 설계와 소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수입과 지출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그 숫자에 정답이 있습니다. 은퇴자 평균 얼마 쓰는지 아세요? 통계가 말해주는 은퇴 생활비의 현실과 준비 전략.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비, 주거비, 사회적 지출이 늘어나며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1.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2024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통계 및 은퇴 가구 가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4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든 부부 가구든 평균적으로 최소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거비 관리비 포함, 식비, 교통통신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경조사용돈 등 사회적 지출, 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통계가 절대적인 하한선이 아니라 평균치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 사정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지출 구조. 다음은 현실을 반영한 3가지 은퇴 가구 사례입니다. 사례 1. 연금 260만 원 수령 중인 전직 공무원. 공무원 연금 수급자인 어 씨는 은퇴 직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병원비 및 치과 진료비, 손주의 돌봄과 교육 지원, 노모의 병원 진료 동행 비용 등이 발생하며 실제 지출이 연 4천만 원 이상으로 증가. 결과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매년 약 1,000만 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 사례 2. 외곽 거주 일반 부부 가정.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의 월 고정 지출은 약 250만 원, 식비 80만 원, 건강보험 및 의료비 60만 원, 공과금 및 통신비 40만 원, 기타 손주 용돈, 명절 지출 등 70만 원. 특히 비정기 지출이 작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월 지출 예측이 어렵고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으로는 절대 충족되지 않는 구조. 사례 3. 70대 독거노인의 재정 구조. 월세 40만 원 거주 중인 B 씨는 국민연금 52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총 월소득 84만 원. 그러나 고정 지출이 13만 140만 원에 달해 월 50만 원 이상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소득 부족분은 적금 인출 또는 신용대출로 해결 중. 매우 불안정한 구조임. 3. 무엇이 지출을 늘리는가? 은퇴 이후 생활비가 줄어들 거란 기대는 다음 3가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고정 지출 중심 사고 출퇴근 안 하니 교통비 외식비는 줄지만 병원비 건강 보조 식품비요 양비는 크게 증가. 사회적 지출 누락 손주 용돈, 명절비, 경조사비 등 보이지 않는 지출은 절대 줄지 않음. 주거비 과소평가, 자가라도 관리비 및 수리비 또는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엔 매달 큰 비용이 발생함.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준비 전략. 월 최소 생활비 25만 300만 원 기준으로 설계하라. 모든 변수를 포함해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은 비현실적입니다. 의료비 증가 속도와 고령사회 진입 상황을 고려할 때 월 250만 원 이하의 지출 구조는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조는 최소 2원화 이상이 필수. 연금 수령 외에도 임대소득, 배당이 자소득, 파트타임 일자리, 유튜브나 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 수입 등을 통해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연령별 지출 패턴을 예측하라. 60대 활동성이 높아 소비와 여행, 취미 관련 지출이 크고 70대 병원 진료 증가, 수술 등으로 의료비 중심, 80대 이후
요양 서비스 및 간병 관련 비용 급증. 예측 가능한 지출 증가 요인을 나이에 따라 세분화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평균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설계. 통계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지만 개인의 삶은 통계와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나와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수지 계획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방어력 확보입니다. 은퇴하면 생활비는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은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오히려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고 소득은 줄어드는 구조로의 전환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삶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도 SCHD로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월 배당도 나오고 배당률도 괜찮고 미국 우량주에 투자되니까 안정성도 높다잖아요. 요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재테크 카페에선 SCHD만 모아도 은퇴 걱정 없다. 달러로 월 배당 받으면서 노후 준비 끝났다는 글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SCHD만으로 은퇴 준비를 끝내려는 건 마치 배 한 척에 인생 전부를 맡기고 무작정 바다로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온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는 언제든 폭풍을 몰고 올 수 있거든요. SCHD는 분명 훌륭한 ETF입니다. 미국의 배당 성향이 높고 우량한 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모 씨 62세. 은퇴를 1년 앞두고 SCHD를 1억 5천만 원어치 모았습니다. 매달 약 4,045만 원 정도의 배당이 들어왔고 그는 이만하면 충분하겠다며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원비가 1,200만 원 이상 들었고 회복 기간 동안 추가적인 생활비 지출도 발생했죠. SCHD 배당은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그 금액으로는 비상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다시 마트를 다니며 일용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SCHD의 배당 수익은 고정생활비 커버에는 도움되지만 돌발 변수엔 매우 취약합니다. 의료비, 부모 부양, 자녀 문제 등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예외를 안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 이모 씨 부부는 은퇴 직전 3억 원을 SCHD에 올인했습니다. 매달 세후 100만 원 가까운 배당이 나오자 기분이 좋았죠. 해외여행도 가고 주말마다 외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1년 뒤 미국 시장이 하락하며 SCHD 주가가 20% 이상 빠지자 공황이 왔습니다. 배당은 유지됐지만 원금이 줄자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졌고 결국 손실 상태에서 ETF 일부를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SCHD는 주식형 ETF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심리적 내성이 없으면 배당보다 손실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분산 투자 없이 SCHD 하나만 믿으면 조정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정모 씨는 55세의 직장을 그만두고 SCHD와 JPQ를 반반씩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배당은 더 많아졌고 삶은 여유로워졌습니다. 문제는 세금. 예상치 못했던 해외 배당 소득세 누진과 건강보험료 인상이 그를 덮쳤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으로 계산되면서 매달 12만 원 이상 오르게 되었죠. 해외 ETF에선 배당 외에도 세금이라는 복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세후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은퇴 후 고정 지출을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죠. 이처럼 SCHD만으로 은퇴를 설계하면 생기는 맹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긴급 상황 대응 불가. 둘째, 시장 조정기의 심리적 불안에 휘둘릴 가능성. 셋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예상 외 지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SCHD는 기둥 역할로 두되 다양한 ETF나 채권형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SCHD 40%, 현금성 자산 30%, 우량 채권 30%처럼 분산하는 겁니다. 둘째,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예비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SCHD 배당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셋째, 은퇴 전에는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SCHD는 은퇴를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 하나로는 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은퇴는 집짓기와 같아서 튼튼한 설계도, 다양한 재료, 그리고 안전장치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혹시 믿음직한 한 가지에 너무 모든 걸 걸고 있지는 않은지. 은퇴는 길고 인생은 예측 불가니까요. 당신의 노후는 SCHD가 아닌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CHD만 모으면 은퇴 준비는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SCHD는 안정성과 배당이라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은퇴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을 찾게 되거나 자산을 깎아먹는 불안한 삶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배당 수익률의 실질 가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현재 SCHD의 세후 배당 수익률은 대략 연 3.5% 내외입니다. 즉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한 해 약 35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3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단순한 통신비나 식료품비도 채 감당하기 어렵죠. 많은 분들이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노후의 기본 생계비 외에 보조 수입이라는 전제하에 맞는 말입니다. SCHD 하나로는 절대 전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으며 연금과 함께 구성된 복합적인 자산 설계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혹은 공적지원제도와 조화롭게 묶여야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둘째, 은퇴 후의 자산 인출 전략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정작 은퇴 후 어떻게 인출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출 전략 없이 SCHD에서 나오는 배당만 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는 원금을 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한 시기에 원금을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이런 현상을 시퀀스 리스크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초기 몇 년간 수익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전체 은퇴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SCHD와 같은 자산은 배당은 배당대로 활용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에서 먼저 인출하고 이후 채권이나 주식형 자산을 건드리는 순차적 인출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SCHD의 장점은 살리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죠. 셋째, SCHD가 구조적으로 갖는 리스크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SCHD는 미국 고배당 우량주 중심의 ETF이긴 하지만 섹터 편중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금융, 산업재, 소비재 중심의 비중이 높아 만약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릴 경우 ETF 전체 수익률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자산이라는 점에서 환율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배당을 받을 때마다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 구조상 환차손이 누적될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SCHD에 집중하더라도 동시에 환노출이 없는 국내 배당 ETF나 채권 ETF와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이 안전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부가적으로 최근 고령자 대상 세금 이슈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도 재설계 대상입니다. 은퇴 후 일정 금액 이상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로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은퇴설계 전문가를 통해 배당 소득이 가져올 세후 영향, 보험료 상승까지 포함한 통합 플랜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SCHD는 분명 매력적인 은퇴 준비 수단이지만
다음 요소들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의 결합, 현금성 자산 확보로 시장 하락기 대응, 국내외 ETF 및 채권 분산, 세무 및 건강보험료 대비 전략 수립, 자산 인출 순서에 따른 안정적인 구조 설계. 지금 SCHD를 모으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쓰는 것까지 포함해야 완성되는 게임입니다. 그 마지막 단축까지 잘 꿰어야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을 웃으며 쓸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준비 방향을 다시 정비해 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58세 정년퇴직 후 회사 후배들이 마련해준 작별 자리에 앉아있던 김태성 씨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상사의 눈치를 보던 시간도 주말에 업무 전화에 잠 못 들던 날들도 끝났으니까요. 퇴직금을 일부 정리해 캠핑카를 구입했고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SNS엔 해변에서 커피를 내리는 사진, 숲속에서 불멍하는 모습이 올라갔고 댓글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장면 뒤엔 말 못할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가 늘 행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 갈등, 외로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통장 잔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꿨던 삶은 맞았어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꿈은 아니더라고요. 본문 캠핑카, 생활의 현실, 3가지 이야기. 1. 김태성 58세 매일이 휴가일 줄 알았죠. 하지만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태성 씨는 퇴직 직후 수도권에서 중고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 차박 유튜버 영상을 즐겨보며 로망을 키워왔고 퇴직하면 아내와 둘이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보자는 계획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한 달을 지나자 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캠핑카 안에서 자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견디기 힘든 더위에 냉방이 부족했습니다. 캠핑장마다 있는 전기와 수도 시설을 쓰는 것도 불편했고 공중화장실과 샤워실은 위생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불편하다는 말을 참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엔 싸움이 잦아졌고 여행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졌어요. 2달째 캠핑카는 다시 중고 매물로 올라갔고 부부는 작은 도시의 전원주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로망은 짧았고 피로는 오래 남았습니다. 이영자 61세 남편 따라 나섰지만 난 집이 그리웠어요. 이영자 씨 부부는 남편의 정년을 맞아 제2의 신혼여행을 꿈꾸며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보내는 삶은 TV 속 이야기 같았고 처음에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꿈꾸는 야생의 낭만과 영자 씨가 원하는 편안한 일상은 달랐습니다. 매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요리를 하고 세탁을 하고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수다 떨고 교회 가고 시장 보는 일상이 그리웠어요. 남편은 몰랐죠. 그가 캠핑카를 몰고 달릴수록 제 마음은 집을 향하고 있었던 걸요. 3달 만에 영자 씨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어. 결국 부부는 합의하에 캠핑카를 처분했고 다시 도심 근교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캠핑카 대신 도보 여행을,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3. 박정환 60세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죠. 고립감은 계산서에 없더군요. 박정환 씨는 퇴직금을 여유 있게 받은 편입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 보니 캠핑카를 구매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차량도 최신 모델로 설비도 고급이었습니다. 혼자 전국을 돌며 유유자적한 삶을 꿈꿨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좋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책을 읽고 산속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엔 상사와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말은 했거든요. 근데 캠핑카 안에선 며칠 동안 사람 소리 자체를 못 들은 적도 있어요. 그는 결국 유튜브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영상 촬영과 편집도 시간이 지나면 의무처럼 느껴졌고 그는 점점 지쳤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캠핑카를 처분하고 귀촌의 지역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외로움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결론 은퇴 후의 자유,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캠핑카 생활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은퇴 로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로망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평과 갈등,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 후 자유로운 삶을 위해선 돈만큼이나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사전 점검, 캠핑카의 설비, 화장실 수도 전기 접근성, 계절별 기후에 대한 적응력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 조율, 혼자만의 꿈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서로가 원하는 은퇴 후 삶의 방식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 자유로운 삶 속에도 소속감은 필요합니다. 지역 공동체, 지인들과의 교류, 가벼운 일거리라도 외부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캠핑카 생활은 누구에게나 맞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순히 멋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다간 금세 피로와 실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는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설계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는 로망만이 아니라 현실도 꼭 함께 있어야 합니다. 58세 퇴직 후 캠핑카 생활, 왜 지옥 같았다고 말할까? 로망과 현실 사이,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의 명암.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60대 유튜브 검색어 상위에 차박, 캠핑카 은퇴, 자유로운 삶이 자리할 정도로 자율성과 자연 친화적 삶을 바라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현실에선 빠르게 좌절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사례 3건을 바탕으로 캠핑카 생활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은퇴 이후 이를 선택하기 전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1. 캠핑카 생활의 핵심 리스크 3가지. 물리적 피로와 건강 문제. 캠핑카는 일반 주거 공간과 달리 침대가 좁고 단단하며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례자 김태성 58세 씨는 2달 만에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캠핑카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계절별 기후, 대응력이 낮고 냉난방 시스템이 부족할 경우 고령자에겐 열사, 병저체온증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건강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장기 캠핑카 생활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부부간 생활 리듬 불일치. 캠핑카는 대부분 부부가 동행하며 은퇴 후 제2의 신혼여행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캠핑카 내부는 약 35평 규모로 생활 동선이 좁고 개인 공간이 없습니다. 이영자 61세 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떠났으나 3개월 만에 정신적 피로와 외로움을 느껴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캠핑의 반복된 노동요리, 정리, 주차, 급수 등 일상성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성향과의 불일치. 캠핑카 생활은 부부 모두가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 선호를 가질 때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 캠핑카 여행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외롭습니다. 특히 단독 생활자일 경우 정서적 고립감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박정환 60세 씨는 최신식 고급 캠핑카를 구입해 홀로 떠났으나 몇 주 만에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이유로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귀촌을 결정,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물리적 공간만 해결할 뿐 사회적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 캠핑카 은퇴 생활, 이런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기 캠핑카 생활보다는 대안 모델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내용. 건강 어리 무릎 관절에 만성 통증이 있거나 냉난방에 민감한 경우. 성향 안정감, 반복된 루틴, 도시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경우. 관계 외부 소통이 활발해야 정서가 안정되는 성향일 경우. 기술력자가 차량 정비나 배터리 전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 대안 3가지. 은퇴 후 여유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다만 캠핑카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래는 캠핑카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들입니다. 1. 단기 차박 숙소 혼합 모델. 한 달 기준 2주 캠핑카, 2주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 병행. 신체 피로 최소화, 여행 만족도 유지. 2. 소형 주택 이동식 생활 병행. 귀촌 지역의 미니하우스 확보 후 주중은 캠핑카 이용. 주소지 확보로 행정 편의성, 세금 처리 용이. 3. 테마형 여행 참여. 50 여행 학교, 실버 도보 여행, 사진 여행 등 단체 프로그램. 공동체 소속감 확보, 고독감 최소화, 안전성 증가. 4.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시작 전 체크리스트. 항목 질문. 재정월 유지 비료비, 캠핑장 이용료, 보험료는 감당 가능한가? 건강 3개월 이상, 이동 생활에 따른 신체적 부담은 문제 없는가? 관계 외부, 인간관계 유지 수단 온라인 오프라인은 확보되어 있는가? 계획 여행의 목표는 여행인가? 아니면 거주인가? 비상시 차량 고장, 사고 발생 시 대응 수단은 충분한가? 결론. 은퇴는 탈출이 아니라 설계다. 캠핑카 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은퇴 옵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로망만으로 접근한다면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는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화라고 말합니다. 캠핑카가 그 구조화의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은퇴 후 누릴 진짜 자유는 무엇을 버릴까 보다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대부분은 은퇴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고 이를 위해 시골로 이사를 고려합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일상에 안주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이 꼭 힐링만을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시골로 이사 가는 것이 예상했던 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생활비라는 문제는 예기치 않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싸다고 생각했던 시골의 물가가 때로는 도시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의 충격은 꽤 큰데요. 여러분이 시골로 이사를 가고 나서 처음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골로 이사했더니 생활비가 2배? 무슨 일? 이라는 말처럼 시골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시골에 이사한 사람들이 겪었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도시보다 높은 교통비. 시골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교통입니다.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시골로 이사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중교통은 그다지 발달해 있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퇴직 후 강원도 산골로 이사한 김 씨는 처음에는 시골의 고요한 삶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대중교통이 없으니 동네 마트나 병원, 심지어 가까운 친구 집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마을에는 상점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품목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도시보다 훨씬 높았죠. 한 달에 차를 운전해 다닌 거리가 1000km가 넘으니 연료비만 해도 꽤 큰 지출이 됐습니다. 게다가 연비가 좋은 차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20만 원 이상의 기름값을 지불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시골로 가면 교통비가 얼마나 많이 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비용은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타던 김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었죠. 두 번째 사례, 식료품과 외식 비용의 예기치 않은 상승. 시골에서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는 것조차 도시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들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이 자연에서 나는 것들로 음식값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골은 도시에서처럼 많은 선택지가 없거나 가격이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마트와 슈퍼마켓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세일과 쿠폰 등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시골은 대개 마트나 슈퍼마켓이 적고 규모도 작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식료품 가격이 도시보다 비싸게 책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트가 먼 곳에 있다 보니 매일 한 번씩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몰아서 장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장을 봐야 하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야 하는데 가격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시골로 이사한 박 씨는 처음에는 식재료도 바로 옆에 있는 농장에서 살 수 있으니 돈을 아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을 주변 농장에서 직접 채소를 구매하는 것보다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파는 채소가 더 비쌌고 마트까지 가는 길에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통비와 시간도 들고 시골에서 외식할 곳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결국 외식 비용도 도시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받으려고 시골로 갔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까? 하고 한참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긴급 상황에서의 추가 비용. 시골에 살면 그만큼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병원, 약국, 수리업체, 그리고 각종 긴급 서비스들이 근처에 있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시골은 모든 것이 먼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한 이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리업체가 마을 가까이에 없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전문가를 찾았죠. 문제는 전문가를 부르는데 드는 비용이 도시보다 2배는 더 비쌌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수리업체를 부르게 되니 이 씨는 비용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이처럼 시골에서는 긴급 상황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결론. 시골로의 이사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 증가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교통비, 식료품비,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비용 등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롭고 자연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시골로 가는 길, 그곳에서의 생활비 현실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해한 후 시골에서의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시골에서의 생활비 절약 팁 전문가의 시각. 이제 우리가 알아본 시골에서의 예상 외 생활비 증가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인 해결책과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현실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골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릴게요. 1. 교통비 절약 방법,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자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교통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비 절약의 핵심은 차량 공유와 연료비 관리입니다. 차량 공유. 시골에서는 이웃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는 등의 일정을 맞춰서 차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연료비와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차의 연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의 급가속과 급제동을 피하고 가능한 한 꾸준한 속도로 주행하면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차의 엔진과 타이어 상태를 점검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박 씨는 시골로 이사하면서 차량을 하나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온 첫 해 연료비가 예상보다 2배 이상 올라 결국 차량 공유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는 날짜를 맞춰 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한 달 교통비는 20%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 식료품비 절약. 현지 농산물과 직거래 활용. 시골에서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현지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대형 마트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식료품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현지 농산물 직거래. 시골에서는 직거래 장터나 농민과 직접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해지며 신선한 식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협상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량 구매와 장기 보관. 장기적으로 식료품비를 절약하려면 필요 없는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쌀, 밀가루, 건조식품 등은 대량으로 구매한 후 냉동 보관하거나 진공 포장하여 보관하면 유통기한을 늘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 씨는 시골로 이사한 후 현지 농민과 직거래를 통해 채소와 과일을 30%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또한 특정 농산물의 성수기에는 대량으로 구매하여 냉동 보관하고 겨울철에는 이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덕분에 한 달 식료품비는 15% 절약되었습니다. 3.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비용 관리.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집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찾기와 지역 네트워크 활용. 시골에서는 수리업체나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미리 찾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집 수리를 위한 전문가들을 미리 추천받아 두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이웃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수리와 간단한 유지 보수. 일상적인 가전제품이나 집 수리는 자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간단한 수리 방법을 배우는 것도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구나 수도꼭지 교체와 같은 간단한 수리 작업은 자주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배워두면 좋습니다. 실제 사례. 이 씨는 시골에서의 생활 초기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리 전문가를 찾았고 그 덕분에 두 번째 수리 비용은 30%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가전제품의 기본적인 수리는 스스로 해결하면서 수리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결론. 현실적인 준비와 현명한 비용 관리. 시골에서의 생활비 절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교통비, 식료품비,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전문가를 미리 확보하며 자가 수리와 대량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실용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골에서의 생활이 가져다주는 감정적 평온과 그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